지금 현재 간호법과 간호사 처우 개선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간호법이 있어야 처우 개선이 가능한가, 간호법이 없어도 처우 개선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병동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이고요. 그 목표는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16년도에 통합병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18년도에 10만 병상을 목표로 한다 했는데 22년 기준 7만 병상을 넘었죠, 조금.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간호사 1대 환자 수 5. 이걸 실현 가능한 방법은 현재 전국에 있는 일반 병실을 통합병동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현실성 높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늘리는 통합병동이 21년 조사 기준에 퇴사율 1위의 영광을 빛내고 있죠. 그래서 10만 목표가 아닌 이제 10만을 수정해서 간호사 1대 환자 수 5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근거가 뭐냐? 2019년 통합병동 사업평가에서 간호사 1대 환자 수 14에서 16명을 통합병동을 하면서 간호사 1대 환자 수 9.9명으로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사에서. 그 연구조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통합병동의 업무 강도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통합병동이 일이 조금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볼 것은 이겁니다. 간호사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에서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재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야 돼요. 이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떤 걸 시사하는지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일하러 온 곳에서 양심을 따지고 있더라. 물론 양심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일터에서 양심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문구가 더 낫지 않을까. 경험 같은 경우에도 모호한 표현이기도 해요. 어떤 경험을 겪고 그런 경험에서 선입견을 갖고 어떤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짓을 했다가는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겠지만은 없던 것을 만들어서 구실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겠어요. 일하러 온 곳은 이제 전문성과 직업정신을 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지, 이제 개인의 주관이 들어간 어떤 양심이나 그런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차별주의자라면은, 극단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뭐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 자유라는 것이 타인의 어떤 것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잖아요. 병 같은 경우에는 생명권, 건강권 이런 것을 침해할 수도 있겠고요. 양심에 대한 판례가 몇 가지 있던데, 사회적으로 알려진 거는 양심적 병력 거부, 이게 좀 유명하죠. 이것도 14년 동안 끌고 온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 하면은 제가 믿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간호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수혈을 해줄 수 없습니다. 수혈을 처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간호를 거부하겠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고라고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A가 저에게 내일 집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통 친구나 가족관계라면은 이 사람이 내일 도와주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는 나오지 않고 부탁한 A는 전화가 옵니다. 어제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지 도와줄게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은 반사회적 인간으로 소문나고 대인관계는 이제 그때 인종을 맞이하겠죠. 정신이 나가거나 미치지 않고서야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밀당하는 것 같은 여자어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도와줄게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도와줄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 있고라는 말은 1번 한다, 2번 경우 조건에 따라 한다, 3번 경우 조건에 따라 안 한다. 이런 어떤 나의 상황이나 기분,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취사선택 가능한 것이 담기지 않나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의료분쟁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 아니 법에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행동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 가정양립 지원 및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오버타임도 문제긴 하지만은 뭐 오버타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급 후려쳐가지고 오버타임에도 수당 적게 나오고 하는 그런 꼼수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은 워라밸 느낌인데 육아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간호법에 굳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다른 법에서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간호법이 없음에도 어떤 시험 사업을 하는 좋은 선례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KBS 뉴스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빅5 Y병원에서 시행했고요. 이제 주 4일째 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는 모두 30명, 중간평가에서 만족도가 좋아졌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4일째라고 있는 병동의 사직률은 0%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시험사업 대상 20명. 30명인데 조사는 20명만 했다고 합니다.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4명을 추가 고용했는데 주 4일째 간호사의 임금은 10%만 삭감되었고 나머지는 병원이 감당을 했다. 주 5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주 4일로 바꾸면은 근무는 물리적인 시간이 20% 가까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런데 급여는 20%가 아니고 10%만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간호사 규모가 6,000명인데 6,000명이 주 4일째를 하려면은 1년에 400억 원 이상이 든다는 게 병원 측 추산입니다. 30명당 4명을 추가 고용했다니까 6,000명씩 800명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봉 5천 기준,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경력도 있으니까 뭐 1년에 400억 이상 드는 게 맞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어 여러 요소를 좀 따져보면은 따는 사람이 있으면은 잃는 사람이 있듯이 이런 거를 하면은 어떤 작용과 반작용 같이 그런 게 존재할 것이기에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다음에 따로 편성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어디선가에는 초계산에 대한 움직임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 27조를 보면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재 명확히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뭐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어떤 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거죠. 혹시 내가 불법 의료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도 신고만 받는 것 같고 뭐 개선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고 이제 내가 끝장보자 해가지고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마음 먹어도 나중에 개별적 판단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나버리면은 나는 직장에서 미친놈 취급받으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그리고 병원은 민사로 뭐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의료 신고센터를 5개월 운영한 시점에 신고가 26,000건이 들어왔다는데 물론 그 26,000건이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르면은 모두 불법 의료일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모두 합법적인 것일지는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보건복지부의 말에 의하면은 일단은 만약에 내가 소송을 걸었다 해가지고 엄청 운이 좋아가지고 1심에서 내가 이겼다 해봐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병원은 아닌데 항소할 거야 해가지고 2심 가자. 2심도 아니네. 3심 대법원까지 가자 하면은 이제 그거 판결 받는 데까지만 해도 5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낱 개인이 그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을 버릴 수 있을까? 이제 삶이 피폐해질 건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상황도 있겠죠. 의사는 그냥 내가 처방만 냈을 뿐인데 걔가 그냥 알아서 혼자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누가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건가요? 그냥 간호사가 자발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뭐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 대변한다면은. 근데 간호사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위기에 의해서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주장하겠지만은 정작 시킨 사람은 없고 이걸 방조한 병원과 부서의 책임자인 수간호사가 처벌을 달게 받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아니 나는 처방만 냈을 뿐인데 제가 갑자기 혼자서 다 했다니까요. 물론 그게 매일 벌어졌다면은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의사를 처벌할 수 있겠지만은 반박의 여지는 충분해서 과연 법대로 될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뭐 꼬리 자르기 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어지는 내용에서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제 그게 가능한가요? 진짜? 불법 의료 신고센터에 그렇게 많은 신고가 왜 익명을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많이 들어왔을 것 같나요? 답은 간단할 거예요. 왜 여러 간호사들이 어떤 부조리함을 뭐 시위나 어떤 언론에 나와가지고 고발하는 내용을 할 때 가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본인의 신상을
가리면서 하는 걸까요? 이제 도로교통법이 있으니까 도로에 사고가 안 나고 법이 잘 지켜지나요? 의료법이 있는데 병원에서 부조리함이 근절되었나요? 누구를 괴롭히고 때리면 안 된다 해서 법이 있지만은 누구를 괴롭히고 때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나요?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봤다면 알 거예요. 애초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거부했다 한다면은 어떤 대가가 기다릴지 알 수 없죠. 내 생계를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직장에 다니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눈치껏 그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겁니다. 모임이나 회식에 참석을 안 시킬 테고요. 이거는 오히려 좋은 걸지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고 패싱하고 승진 누락하고 로테이션 시키고 하는 게 이제 명백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정당한 인사평가로 승진을 시킨다. 주기적으로 로테이션하는 대상에 올랐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꼼수를 써서 불이익에 가까운 처우를 줄 수도 있겠죠. 그냥 그 사람이 피해의식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다.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인권 침해라는 부분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적정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일단 육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병원마다 다를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루에 100의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50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A병원에서 일할 경우에 20만큼 해도 50이 나오고요. B병원 같은 경우에는 50만큼 하면은 50이 나옵니다. 하지만 C병원에서는 90만큼 해야 50이 나와요. 이제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에너지를 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정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냥 이거를 하고 아무 말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하고 이제 이거는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 이 병 문제가 있다 하면서 누가 신고를 한다면은 이제 그 적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논쟁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정신적 고통은 이제 극단적 상황이 아니고서야 뭐 상대적이며 주관적일 겁니다.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극과 극에 있는 사람, 힘든 환경에 자란 사람, 구김살 없이 자란 사람. 세상 힘들게 진흙탕에서 살다가 취업한 곳이 진흙탕이 아니고 약간 먼지 날리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 구김살 없이 자라고 좋은 것만 보고 배우고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자란 아이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먼지 한 톨 묻는 그런 일자리에 와가지고 여기 처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대적인 문제를 없앨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잘 지내다가 수틀리면은 이제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아 저번에 그렇게 했던 거 나 사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 같아. 저번에 퇴근하고 가볍게 이브닝 선생님들하고 술자리 가진 거 그때는 즐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제적으로 불러서 밤늦게까지 놀고 피곤했으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제 이어지는 3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하고 일가정향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로기준법에 이거는 임산부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6항을 보면은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여성 초연령이 31세라고 합니다. 평균 24세에 간호사로 취업해가지고 31살에 결혼을 한다 해보죠.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서 32살에 출산을 하고 바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쓴다고 가정해보죠. 9년차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복귀하면은 10년차, 11년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가 다시 복귀를 하고 보니까 원래 있던 부서에 이미 사람이 차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 이렇게 얘기돼 있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업무라고 한다면은 간호라는 것으로 업무를 잡아버리면은 간호라는 곳이면은 어디든 보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른 부서에 보내도 상관없다.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주는 다른 부서에 보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른 부서에 보낼 명분은 충분히 있어요. 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월급 수준만 비슷하다면은 로테이션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쉬다 와가지고 이전보다 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또 그런 또 문제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차치하고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거예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육아휴직도 똑같이. 이제 근로시간 단축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간호사에게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여기 보면은 업무 결손이 다른 간호사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이 진짜 실현 불가능한 건데 왜 적어놨을까?
알면서 적은 것일까? 모르고 적은 것일까? 알고 적은 거면은 기만이고 모르고 적은 거면은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